아니요, 오늘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는요, 교육 현장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계획 문서입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요즘 학령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좀 역설적이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기초학력 부족 문제라든가 돌봄 공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국가가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오늘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서를 보니까요. 단순히 문제점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 또 실행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구체적인 방안까지요? 네, 기초학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 또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 문제,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그리고 요즘 더 중요해진 마음 건강 문제까지.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는 뭐랄까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광범위하다는 말씀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왜 정부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공교육 강화를 이렇게 중요한 국권자재로 내세우게 됐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랑 또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는 좀 상반된 현상인데 이걸 동시에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기초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이 비율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비율이 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개별적인 관심 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게다가 맞벌이 가정이 이제 거의 보편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는 수요, 그러니까 돌봄 수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주로 학교가 담당해온 돌봄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돌봄 대란이요. 네, 맞아요. 언론에서도 돌봄 대란, 돌봄 절벽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정도니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막 얽혀 있네요. 그렇죠. 결국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본연의 역할, 이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까지 국가가 좀 더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국가 책임을 딱 전면에 내세운 거죠. 자료에도 보면 국정과제 100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내 국가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 출발선상의 불평등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심화되는 것, 이걸 막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일 텐데요. 현재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진단하고 있던데요.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역시 기초학력, 그리고 맞춤형 교육 지원 기반,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기반 부족이요? 네,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걸 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학습 부진 학생을 1대1로 지도해줄 전담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격차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학생들 문제가 있죠. 자료의 교육개발원 통계까지 인용하면서 그 언어 장벽 때문에 학습 부진이나 학교 부적응 겪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정말 큰 문제고요. 그쵸. 단순히 한국어 능력 부족의 학업 부진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 전반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야심차게 도입된 고교 학점제, 이것도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진정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런 비판도 같이 나왔어요. 아, 고교 학점제도요?
예를 들면 어떤 제약일까요? 뭐 당장 교사 수급 문제라던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학력 문제 외에도 부모님들이 정말 몸으로 느끼시는 어려움이 바로 돌봄일 텐데요. 그쵸. 돌봄 문제 심각하죠. 이 자료는 반과 후 돌봄 시스템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두 번째는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체계의 질적 그리고 양적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돌봄 교실은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아요. 대기자가 많군요. 네, 수요를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질적인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아, 질적인 문제라면? 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격이나 전문성을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미흡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긴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봄 부담이 너무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죠. 네, 맞아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지역사회에도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연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학교가 뭐랄까 만능 해결사처럼 모든 걸 다 떠안는 구조, 이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자체나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청소년 시설, 도서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이게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 영역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특수교육 및 학생 정서 심리 지원 시스템 미비 문제입니다. 아, 특수교육이랑 마음건강 쪽이군요. 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수도 부족해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고요. 결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마음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이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상담이나 치료로 빠르게 연계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연계가 잘 안 된다. 네, 특히 학교 상담이랑 지역 전문기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윗센터, 이 윗센터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아, 윗센터요? 네, 참고로 이 윗센터라는 것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총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망인데 이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죠. 들어보니 정말 우리 공교육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돌봄, 특수교육, 마음건강까지 정말 촘촘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산적해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 이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향은 국가 책임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형 교육 실현입니다. 국가 책임 기초학력. 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초학력 선도학교, 이걸 2026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요.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을 전담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원, 이 배치를 2020년 하반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선도학교나 전담교원 확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단순히 학교 수나 교사 수를 늘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보정 교육을 제공하는 모델, 이걸 개발하고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아, 모델 개발 및 확산. 그렇죠. 전담교원은 바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여러 단계의 지원을 통해서 학습 부진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다중학습 안전망, 이걸 구축하겠다는 그림입니다. 다중학습 안전망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여기에 또 기술적인 요소도 접목되는 것 같던데요.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1:1 맞춤형 학습 콘텐츠나 튜터링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1 튜터링까지요? 네, 과거에 좀 일률적인 온라인 학습과는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지원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한국어 교육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6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직중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네, 그것도 중요하죠. 지역의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같은 곳을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라는 걸 2026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서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네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하고 시기까지 딱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목표치도 제시했는데요. 현재 13% 수준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이걸 2028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 13%에서 5%로요. 와... 네,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야, 13%에서 5% 이하라. 정말 도전적인 목표네요. 이게 달성된다면 정말 큰 변화일 텐데요. 네, 그렇죠. 큰 변화죠. 자, 그럼 두 번째 개선 방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방과 후 돌봄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학교와 지자체 연계 기반의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아마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 제공 계획일 겁니다. 아, 바우처요? 네, 2026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이 바우처를 지급해서 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바우처 방식이라 이건 좀 새로운 시도 같은데요. 혹시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0년에 우선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요. 약 10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억에 10만 명? 네, 물론 시범사업 성격이 좀 강하겠지만 그래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까 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거 있잖아요.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 이 계획도 함께 추진됩니다. 네, 그럼 돌봄 부담을 학교가 다 짊어지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겠죠? 지역사회 연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좀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요.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기관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들을 연계하는 모델. 이걸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중심 모델이군요. 네, 이를 위해서 가칭 온 동네 돌봄 교육센터 같은 거점 공간을 확충해서 말 그대로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 돌보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가칭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 이름부터 흥미롭네요. 이게 실제로 잘 운영되려면 지역사와 자원 활용이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인프라, 이걸 활용해서 코딩 교육이나 예체능 같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성공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지역 자원 연계를 적극 장려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돌봄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선 방향입니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특수교육 분야에서는요, 우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합니다. 2026년부터 특수학교 20개교 신설을 추진하고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 신설하고 증설하고. 네. 또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 해소, 이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고요. 단순히 신소유과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학생들 마음건강 지원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마음건강 지원은 크게 보면 예방, 그리고 조기 개입, 마지막으로 연계 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방, 조기 개입, 연계 강화. 네. 우선 2026년 상반기부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사회 정서교육, 이걸 활성화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죠. 사회 정서교육 활성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이 학생들을 위센터나 외부 전문기관, 예를 들어 상담센터나 병원 같은 곳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 이걸 2026 하반기부터는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무화까지요? 상당히 강력한 조치네요. 네, 이전에는 이게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 위센터, 전문기관 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뭔가 뒷받침하는 방안도 있나요? 네, 그래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조례, 이걸 제정을 추진해서 이 연계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요. 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도 마련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까지? 네,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말 방대한 계획이네요. 기초학력부터 마음건강까지. 듣고 보니 기대되는 부분도 정말 많지만 동시에 이 많은 계획들이 과연 제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그렇죠. 워낙 방대하니까요. 구체적인 추진 일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간략하게나마 향후 추진 로드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2025년 하반기까지는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또 필요한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반 다지기군요. 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네, 본격적인 실행은 내년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이라던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온 동네 돌봄 교육센터 확충 같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들, 이런 것들은 2026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온 동네까지만 언급하고 뒷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문맥상 센터 확충과 지역 연계 모델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굵직한 계획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문서를 통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초학력부터 돌봄, 특수교육, 마음건강까지 교육 현장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다각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거처럼 모든 부담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향성, 이게 뚜렷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점이 인상 깊었어요.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라던가 바우처 제도 도입, 또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돌봄 모델 구축 같은 것들, 이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들이죠.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요.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라든지 이주 배경 학생 학업 중단율 감소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계획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에 정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계획들을 접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학습 플랫폼, 이게 정말 광고처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궁극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오히려 특정 알고리즘에 맞춰진 좀 획일적인 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죠. 또 가칭, 온 동네 돌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 지자체, 도서관, 체육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과연 얼마나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겠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없을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